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곧 시험인데,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김광산이라고 하고요. 28기 평가사이고, 지금 학교협학원에서는 감정평가 이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론만 하다가, 학원론이 이론이랑 많이 겹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시험 앞두고 나서 특강 한번 열 생각이 있었는데 운 좋게 기회가 돼가지고 특강을 하게 됐고, 사실 전범위를 할까를 생각을 했어요. 하루 잡아가지고 9시부터 뭐 9시까지 당 떨어질 때까지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고 보면 이제 학원론이 1차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사실 효자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정평가 파트 부분은 사실 많이 이제 제끼시잖아요. 제끼시기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계산하기 쉽게끔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조금 심층 깊게 봐가지고 오늘 이후로는 그냥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감칙만 봐도 한 3문제 정도는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이번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 대상을 사실 이제 아예 처음 하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3번 이상 돌렸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사실 3시간 정도를 잡았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강의 들으신 분들 계시긴 하지만 제 강의 특징상 졸리지도 않고 재밌게 강의를 한번 이끌어 볼 테니까 믿고 오시면 되고요. 오늘 얻어가셔야 될 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 파트, 계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랑 이제 감칙이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감칙 같은 경우 한 13문제 정도 나왔어요. 5년 동안 해서. 그냥 쉽게 말해서 한 2-3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로 먹는 문제니까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향후에 2차 가셔도 감칙은 달달 외우셔야 되거든요. 조사까지. 달달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미리 한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오늘 막 뭘 가져간다는 생각을 좀 안 하시고 그냥 한번 돌린다는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파트만 오늘 하긴 할 건데, 그래도 하기 앞서서 부동산 학원론 전반적으로 한번 돌려볼까 해요. 1시간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3번, 4번 돌리셨으니까, 최소 9 정도 돌리셨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싹 돌릴 건데, 키워드 위주로 해가지고 돌릴 거고, 판서할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책이랑 이제 펜 갖고 오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 뭐,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이따 1교시 끝나고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동영상 다시 보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개론을 저는 하진 않지만, 저는 학부가 부동산 학과다 보니까요. 학원론? 학원론에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학교에서 다 배우고, 여러분이 어느 학원의 어느 강사님한테 듣는지 모르겠으나, 학원 그 강사님들이 차용한 기본서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직접 배웠기도 하고, 사실 주관식이면 막 되게 정석적으로 하겠는데, 객관식이고 사실 수업 목적상으로는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넘어갈지, 뭐 그런 것도 조금씩 보면서 할게요. 그냥 1교시는 부동산 학원론 한 바퀴 돌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뭐 학원론을 달달 암기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이해로 들어가시면 되고, 이해를 수반하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학원론은요 부동산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사. 네, 막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역사적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쉽게 나오거든요. 결국엔 리카도의 지대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통계학 모형까지 다 전부 부동산 역사랑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으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론은 어떻게 공부했냐면, 저는 학원론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공부를 하다가 학원론 들어온 1회 때 붙어서 나온 케이스인데요. 그때는 뭐 강사 뭐 그런 것도 없고 사실 이론 공부하다 보니까 학원론 2차 먼저 공부하신 분들은 학원론 되게 쉽게 접근하실 거예요. 제 기억에 제가 한 3개인가 틀렸던 것 같은데, 권리 분석이나 이런 것도 아예 모르니까 뭐 틀려하자고 했는데 한 90점인가 92.5점인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걸로 했을 때는 그게 틀리진 않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부동산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서부터 이제 학원론이 시작하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부동산은 옛날에는 다 그 왕 아니면 국가 아니면 뭐 귀족들 소유였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이 객체, 물건의 객체가 아직 우리가 이거를 부동산을 거래해야지라고 생각하게 된 지가 300년이 채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국가 거였고요. 그리고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국력이 센 거는 셌으니까, 그래서 모든 전쟁은 대부분 다 국토 때문에 일어난 건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거래 객체가 되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된 게 언제부터냐면 바로 그 여러분이 경제학의 세면을 공부하는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이 고전학파라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 경제는 움직이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이라는 걸 형성하게 되면 물건의 재화 배분은 더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내수공업을 하거나 자급자족으로 하던 시기에는 소비자 잉여라든가 생산자 잉여라는 게 생기지가 않는데 이 시장이라는 데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면 각각 소비자 잉여랑 생산자 잉여나 소비자 잉여가 나오기 때문에 각각 스스로 만들어서 소비하는 것보다 소비하는 사람 따로 공급하는 사람 따로가 시장에서 만나게 되면 잉여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가격이랑 수량이 결정될 것이다. 라는 이제 엄청난 이론을 갖고 오게 돼요. 근데 이제 그 되게 유명한 역설 아시죠? 고전학파 역설. 아담 스미스의 역설이라 해서 물과 다이아몬드 역설도 있지만 이게 생산비 가치설에 근거해서 물건의 가격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든 원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생산비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라는 건 형성돼 있고 시장에 사람들이 사고 판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든 간에 산업혁명 이후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외가를 하다가 의문으로 남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건의 시작은 어떻게 했냐면 프랑스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나폴레옹이 영국을 침범을 했다가 2번이나 실패를 해요. 그래서 트레팔가 전투라는 되게 큰 전투도 하고 넬슨 제독 때문에 프랑스가 영국을 침범을 못하게 돼요. 그 확장 시기에. 그래서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영국을 봉쇄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대륙공생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국은 산업혁명이 가장 빨리 일어나기도 했고 그 당시 가장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선진국과 후진국가의 교류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유럽의 국가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 당시로는 못 사는 나라가 러시아였어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이 산업혁명의 신문물을 갖고 와야 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영국과 교류를 엄청 많이 했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대륙을 막기로 이제 전 유럽 국가에 대륙 봉쇄령을 내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신문물을 갖고 올 수가 없게 돼서 뒤에서 서로 몰래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걸린 거예요. 나폴레옹한테. 그래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조지러 갔다가 지죠. 그래서 프랑스가 해체가 되고 좁아지게 되고 나폴레옹이 유배를 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륙 봉쇄령이 풀려가지고 영국이 이제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영국이 스스로 곡물조례라는 걸 만들기 시작해서 스스로 국가를 봉쇄를 해요. 스스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요번에 브렉시트처럼 아예 그냥 나는 너네들과 교류를 안 하겠다고 딱 묶어버려요. 스스로. 왜 그런 거 하면 섬나라랑 대륙이랑 이제 교역을 안 하게 되면 섬나라는 무조건 손해예요.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요. 한정된 재화에서 사람들의 교류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래서 땅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주들 있죠. 아까 말씀드린 국가나 귀족 소수의 지주들이 이윤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밑에 사람들은 수탈을 하게 되고 땅값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멜서스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니네가 가난한 거는 땅값이 원래 비싸서 가난한 거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곡물의 생산량은 산술 평균으로 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데드크로스에 넘었다. 그래서 인구가 이만큼이나 더 많기 때문에 니네가 가난하고 배고픈 건 당연하다는 이 인구론을 갖고 오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프롤로그고요. 여기서 이제 멜서스의 친구였던 리카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리카도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다. 그래서 멜서스가 이 인구론을 주장을 하면서 못 살고 물가도 낮은 나라랑 영국이랑 교역을 하면 영국은 무조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국 생각하면 돼.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무조건 망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멜서스의 절대 우위론이라 하고 리카도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비교 우위론이라고 갖고 와요. 여러분들이 경제학 시간에 많이 배우는 비교 우위론이 있죠. 아니다. 우리나라가 영국이 대영제국에서 좋은 건 맞는데 약소국이랑 교역을 해도 우린 이득이 있다. 우린 비교적 우위적인 서로 A국과 B국의 비교적 우위에 있는 물건들을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 아까 말한 이 잉여라는 게 국가 간에도 생기게 된다. 그래서 비교 우위론을 갖고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갖고 오는 게 바로
땅값이 원래 비싸서 국민들이 못 사는 게 아니라 곡물값이 비싸서 그런 거고, 이 곡물의 잉여가 바로 땅값이다라고 말하게 돼요. 이거를 바로 차익지대론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차익지대론이라 해요. 각각 키워드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한번 쑥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산성이라는 걸 주안에 두게 되고, 옆 땅 대비 내 땅에서 나오는 생산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땅값이 높다라는 걸 주장하게 돼요. 물론 한계가 있죠. 이 근원적인 걸 설명 못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옆 땅이 아무것도 없으면 얘는 가격이 없는 건가? 뭐 이런 한계가 있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렇구나, 뭐 생산성에 따라서 뭐 되는구나 라고 하다가 시대가 좀 지나고 이제 독일에서 자본주의 끝판왕이 나오게 돼요. 바로 이제 계층 간의 계급을 없애자.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차익지대론, 리카르도의 차익지대론을 차익지대 1이라고 하고, 네 말이 맞다. 리카르도의 말이 맞은데, 차익지대론 2를 갖고 오면서 네 말이 맞은데 계량비나 자본적 지출은 인정해주지 않냐. 안 좋은 땅이지만 내가 돈 들여서 땅을 좋게 했다면 그 부분만큼은 인정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라면서 차익지대론 2를 갖고 오게 되고요. 그래서 방점을 찍는 게 바로 그리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의한 토지 가격을 주저하게 되는데, 이걸 바로 절대지대론이라 합니다. 다 배우셨을 거예요. 절대지대론이라고 갖고 와서 리카르도의 차익지대론에 나오는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조방적 한계랑 한계지라는 개념인데요. 쭉쭉 가다 보면 결국에 MR과 MC가 맞닿는 그런 선이 있는데, 즉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하는 선에서 생산하는 땅을 한계지라고 하는데, 거기는 리카르도에 따르면 빵원이에요. 토지가격 빵원인데, 근데 마르크스가 말하죠. 이 세상에 토지가격이 빵원인 토지는 없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소유권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생산 물과 생산 수단으로 나누게 되는데, 생산물은 오케이 소유권 인정해 주지만 생산 수단을 일부 사람들이, 일부 지주 혹은 일부 귀족들 혹은 일부 자본가들이 다 독점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소유권 가치가 함의가 된다. 그러니까 이 생산 수단을 공유하자라고 갖고 오게 되면서 가장 대표적인 생산 수단으로서 토지를 갖고 오게 되죠. 토지를 공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계획적으로 계량하고 하면 이 잉여가 다 분배가 될 것이다라고 할 거예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토지는 소유권 가치다라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튀넨이라는 사람은 고립국 이론에서 위치 가치라고 하게 되죠. 위치. 그죠? 중심지하의 위치에 따른 생산비 차이에 따른 가격이 바로 지대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린 이것들을 다 모아서 바로 지대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여 여러분들이 학원에서도 배우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되게 농촌사회의 특징으로 보시면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왜냐면 제가 차익지대론 같은 경우도 곡물 하면서 밀, 이런 걸 얘기했듯이 다 농촌지대에서 하는 건데, 또 사회가 발전하면서 지대값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 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가? 바로 입지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입지론은 크게 주택이고, 시험에서 종종 나오는 레일리나 이런 거 상권 입지 모형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또 그다음에 농촌에서 도시로 성장하게 되면서 바로 도시 성장 구조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호이트 있죠, 동시문 이론 이렇게 나 있잖아요. 다핵심 이론 이런 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통 지대론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대가 뭔지 결론은 내진 않았지만 아무튼 연구를 시작을 했고, 도시 성장은 어떻게 되는가까지 연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근원적인 질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부동산이란 무엇인가로 들어가게 돼요. 보통 해서 원래는 사실 편제로 보면 이대로부터 나오는 게 맞는데, 수험서를 보면 다 부동산이 특성부터 나오더라고요. 부동산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은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이 부동산이라는 제어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들어가 봐야 돼요. 그죠? 만약에 부동산이라는 게 이 수요공급 모형이 적용이 됐다면 우리는 이 귀찮은 번거로운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럼 부동산이 대체 무엇인가? 바로 그래서 어느 책을 보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사회과학은 개념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건 이렇다라고 보는 순간 비판과 그리고 수많은 분류랑 정의랑 논문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 개념, 정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부동산이 뭐야?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정의가 됐어요. 그리고 다원적 개념이라고 하긴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크게 무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무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유형적인 특성과 무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하거든요. 유형적인 특성은 말 그대로 쉬워요. 그냥 우리 보고 있는 이 건물, 뭐 땅, 구분 건물,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물리적으로 보게 된다 해서 물리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특성 같은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게 뭐냐면 너무 쉬우니까 중요한 건 무형적인 특성입니다. 무형적으로 어떻게 해볼 것이냐 하면 소유권, 기타 권리 합의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볼 수 있고요. 기능적으로도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올릴 수 있네? 기능적으로 쓸 수 있네? 가 됐고요. 경제적으로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법기경으로 보게 됩니다. 교수님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한데 보통 이렇게 봐요. 그러면 부동산이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고 법기경을 갖고 있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게 보게 되면 바로 부동산의 특성을 보게 됩니다. 기출 밭이죠. 중개사든 평가사든 기출 밭이에요. 심지어 감정평가 이론에서도 기출 밭이에요. 밭.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특성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왜 이 모형이 성립이 되지 않는가를 이제부터 연구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보니까 얘는 고정돼 있어. 땅이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커피처럼 돈 주고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고정됐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사고 파는 거예요. 등기부터 배우시잖아요. 등기 권리증 교부하고 뭐 하고 도장 찍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종이가 왔다 갔다 하거나 전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근데도 왜냐?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부증성이라는 게 갖고 있어서 공급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영속성이라는 얘를 이상한 특징을 갖고 있어서 감가상각이 대상도 되지 않아요. 세금으로 봤을 때 비용 떨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 개별성을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부동산 그 상태만을 보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우리는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부동산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근본적인 원인. 바로 인간이 쓰기 때문이에요. 그죠? 2000년 전, 3000년 전과 만년 전과 지금은 부동산의 물리적 상태는 크게 변하면서 크게 빙하가 좀 넘었겠죠. 뭐 이런 거 말고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쓰기 때문에 그럼 인문적 특성은 무엇인가라고 보게 되면 결국에 용도를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병합과 분할이 가능하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학자들이 이걸 뭐라 그랬냐면 바로 인문적 특성이 자연적 특성을 부동산의 개별성 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죠? 부동산은 물리적으로는 하나밖에 없지만 인간이 씀에 따라서 이거를 이 하나의 토지 위에서 주택으로 쓸 수도 있고 상가로 쓸 수 있고 공장으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공급은 하나로 픽스인데 용도의 다양성에 따라 공급이 늘어나게 돼요. 인간이 이 물리적 공급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 갖고 이거 설명하자니까 설명을 해볼게요. 설명하자니까 조금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경제학에서 배운 수요 공급의 이론에 따르면 첫 번째 조건이 수요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굉장히 많은 참가자가 굉장히 다양한 공급자에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요자랑 굉장히 많은 공급자가 동질적 제어를 갖고 참여하는 걸 바로 시장이라고 하게 되고요. 여기서 시장에서 자원 분배 기능이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요는 굉장히 적죠. 유효 수요예요. 다시 했지만. 그리고 공급은 한 명 혹은 굉장히 소수예요. 공유 지분까지 합쳐서 굉장히 소수죠.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개별적 제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이 성립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까지는 규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오케이. 그냥 추상적으로 왜 가격이라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경제학자도 아직 경제학 아직 안 벗어났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부동산학이라는 게 없었을 시절에 경제학자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던 논리로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현실에선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감정평가가 필요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충해줘야 된다는 이제 표현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시장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더라. 보니까 이런 특성이 있는데 그래도 이걸로는 다 설명이 되지가 않더라. 결국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동질적이지가 않으니까 안 되네. 근데 여기서 또 대단한 걸 하나 발견을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보다가 근데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해요. 이제 사회과학자들은 보통 이제 통계 모형 돌리거나 이제 실증적인 거거든요. 회귀 모형 돌리고, 회귀 분석법 돌리고. 회귀 분석법이 왜 회귀 분석법이냐면 원인은 모르겠는데 결과치만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귀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회귀 분석법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목 사이즈랑 허리 사이즈랑 비슷하더라. 왜? 몰라.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격들 깔린 걸 보니까 참 희한한 걸 발견하게 되네요. 바로 용도가 비슷한 애들끼리는 가격 수준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할까? 몰라. 그냥 부동산이 갖고 있는 거겠지 해서 바로 되게 중요한 지역성이라는 걸 찾게 됩니다. 그죠? 지역성이라는 걸 찾게 돼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용이랑 가격 수준이 너무 비슷해. 경계를 이루게 돼요. 그죠? 이용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적 재화이긴 하지만 경제학의 대상이네 사적 재화이긴 하지만 얘는 사회성이랑 공공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까지 발견하게 돼요. 기타 경제 특성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것들을 한데 모아서 우리는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좀 판사가 좋게 됐지만 여기서 다 나와요. 사실 부동산 학원론이나 감정평가 이론이나 다 여기서 나와요. 특성에서 나와요. 나중에 더 보시면 다 저 알 겁니다. 여기서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경제학에 갇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가격은 어떻게 나와야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부동산이 특수한 재화이긴 해도 결국엔 경제적 재화잖아요. 돈이 되는 애라고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애라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만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수요를 분석하게 되고요. 수요가 그냥 수요가 아니라 유효 수요네. 그죠? 살 능력까지 있어야 되는 사람. 왜냐? 고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수요로 전파도 되네.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고 두 번째가 공급을 정리를 하게 돼요. 독점적 공급이네요. 그죠?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아지지도 않아요. 물리적 공급이라는 게 있고 경제적 공급이라는 게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특성들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얘네가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구나까지도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호가의 산물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말로 하면 쇼부라고 하죠. 쇼부의 산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격이란 거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 오케이, 됐고. 그러면 얘도 부동산도 제하니까 경기 변동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의 경기 변동까지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진폭이 막 크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요. 그러면 이건 이론에서도 나오는 건데 일반 재화는 어떨까를 보게 되면 파동을 그린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림 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동산은 리얼 에스테이트는 부동산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까지도 이제 보게 돼요. 진폭이 주기가 짧고 길고 일반 경기 변동과 후행하고 역행하고 이용에 따라서 후행하고 이런 성질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죠? 역사를 보게 되면 되게 간단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환도 하나 보게 돼요. 회복기니 악화기, 천이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근적 에이지 사이클 나오면서 이유는 몰라. 근데 그냥 그런 다더라라고 논문을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 기타 여러 가지 근데 부동산을 보게 되니까 뭔가 공급의 특징이 한 템포씩 느리더라. 비가역성이 있다더라. 야 이거 우리 농수산물이랑 비슷하네? 거미집 이론인가? 이제 거미집 이론까지 넣게 돼요. 이게 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지식으로 인하여 이렇게 규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네이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경제론이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동산 학원론, 학개론 합쳐서 책을 보던 간에 맨 처음에 수요 나오고 공급 나오고 탄력성이니 비탄력성이 나오는 이유가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경제적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최대한 맞춰보려고 한 거예요. 그죠? 어떤 학문이 맨 처음에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던 거랑 어떤 게 같은지, 어떤 게 차별점이 있는지, 어떤 분류가 되는지 그런 걸 규명을 해야 되거든요. 다 그 규명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경제론은 그래서 부동산 경제론은 이 정도에서 끝나요. 더 깊게 들어가지도 않고요. 수업 목적상으로는. 그러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경제론의 모형에 따르면 결국엔 이 부동산도 거시적으로는 이제 경제 재화이기 때문에 요 시장이라는 놈에서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있을까? 하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론에서 제가 정리했을 때는 감정평가라는 단어 이외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부동산 시장이에요. 감정평가 이론에서도. 30회 기점으로 31회까지 합쳐도 그럴 거예요. 30회까지 정리했었는데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그러면 뭘로 정의를 해야 되냐? 안전공급심 같은 경우는 양, 질, 뭐 기타 제 측면이 유사해지는 뭐 그런 지리적 범위라고 하기도 하고요. 일반 경제학자들은 부동산의 수요와 부동산 공급이 연결되는 유통 체계로 보기도 해요. 어떤 형태든 간에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의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일반 시장과의 차이가 어떤지를 규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은 이 부동산 시장만의 성질이 있을 것이고 자원 분배 기능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기능이 여기 자원 분배 나오게 돼요. 특성 같은 경우는 뭐 잘 모른다, 국지화돼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발화돼 있다, 대화돼 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경제학자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동산 시장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재와 엮어지게 돼요. 금리가 싸지면 부동산 값은 올라가죠. 보통 지금까지 경제 이론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은 그러면 하나 물어볼까요? 경제가 호황이에요. 부동산 값은 올라가겠죠. 경제가 안 좋아요? 근데도 부동산 값은 올라가던데 요즘에 보니까 아무튼 그래요. 네, 이런 경제학적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 공간시장, 기타 시장과 엮어서 하나의 A4 용지에 쓸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하다가 결국엔 요 모형이 나오게 돼요. 옛날에 모형이 대신 이론이 됐거든요. 그죠? 이건 깊숙하게 안 들어갈게요. 이거 1시간짜리니까. DW랑이 나오게 돼요. 사사분면 그래가지고 임대료, 뭐 재고량 이런 거 한 번에 딱 볼 수 있게끔 연결되게끔 만든 그게 나와요. 있잖아요. 쌀 밑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DW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전 최근에 진짜 느껴요. 최근에 느끼는데 부동산 시장이 주식시장과 굉장히 연결돼 있다 까지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그 대표적인 논리도 부동산 시장에 끼워맞출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특성 중에 하나가 비공개성이라는 게 있네요. 거래 은밀성이라는 게 있고 사람들끼리 거래한 거를 우리나라처럼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그나마 있는 나라는 그나마 괜찮은데 다른 나라 같은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없는 나라는 몰라요. 은밀하니까. 자 그러면 이 정보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바로 효율적 시장 이론이 나옵니다. 됐죠? 계속 그냥 부동산 계속 끼워 맞추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알고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 하던 게 부동산에 맞네. 뭐 이런 느낌이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섞이고 어렵고 막 그래요. 하는 사람마다 말 다르고. 자, 우린 이거를 바로 시장론이라 합니다. 그죠? 됐어요? 네. 여기까지 그러면 오게 되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다시 자, 가격은 왜 있을까? 이게 안 되는데 하다가 여러 사람들이 옛날에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규명을 했어요. 이건 타더라, 타더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학자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리해 놓은 거죠. 부동산은 하나로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유형적, 무형적으로 나눠서 봐야 되고 유형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무형적으로는 법적으로 우리 등기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기능적으로 토지 위에 건물 질 수도 있고 창고 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거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뭐 여기가 추가해서 뭐 사회적 산물이다까지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성이란과 사회성, 공공성이란 게 섞이다 보니까 결국 경제론에 나왔을 때는 중요한 포인트는 출제가 되는 걸 보면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부동산이 다른 일반재와 다른 점들이 가장 출제 포인트예요. 이건 뭐 그죠? 하다가 이제 수요 공급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결정이 되냐? 호가의 산물이다. 그렇게 되고 지역적으로 개별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일반 경기 변동 이런데 부동산 경기 변동은 진폭이 좀 더 넓고 막 이런 거 있다. 그리고 경기 순환도 후행하고 그다음에 거미집 이론이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까지 온 다음에 이 부동산에 애써하고 있는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봐도 되고 그다음에 가격 유통 체계라고 봐도 되고 그다음에 특성 기능 정리해 놨고요. 그다음에 DW 다른 공간 시장, 자산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임대료가 임대료가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가 쭉 나오죠. 그다음에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쓰는 효율적 시장, 그렇죠? 그래서 정보가 즉각적으로 반영되냐 안 되냐, 할당적 효율성이 인정이 되냐, 뭐 이 정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동산 그 자체만 보는 것도 아니고 수요랑 공급도 그걸 보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은 이제 투자재로 됐어요. 투자재. 투자를 해야겠다. 투자 말 그대로 자본을 넣어야겠다. 자본을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투자론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그러면 투자론, 그러니까 수업 목적상으로는 투자는 크게 두 파트일 거예요. 그 투자 그 자체가 있고요. 투자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있어요. 투자론에서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자, 그 전에 케인즈부터, 뭐 고전학파 케인즈 넘어오면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MPB라는 애랑 이 IRR이라고 아시죠? 내부수익률법이랑 순환가법 해가지고 이제 수익 빼기 비용이 0보다 크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X%보다 같거나 크거나 뭐 작거나 이거를 분석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익이 무조건 크고 내부 수익률이 내가 원하는 거랑 맞춰진다 해도 그래도 투자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MPB가 0보다 큰데 내부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래서 MIRR이니 뭐 자산 실산이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49년 마코비치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서 뭐라 그러냐면 딱 두 글자를 외쳐요. 이 두 글자 때문에 이 투자론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야, 그 수익이랑 비용 말고 이걸 또 한번 고려를 해보자라고 이게 나와요. 그래서 위험을 분배하는 게 낫지 않을까? 확률적인 개념을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무조건 퍼센트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확률적으로 한번 가중평균해 보자라는 모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할까 하다가 우리 이력서 내거나 할 때 파일에다가 이력서 끼잖아요. 이거 포트폴리오라 하자 해서 가장 관통하는 건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이 아니라 단위 수익 대비 단위 위험의 정도를 측정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공분산 나오고 막 하는데요. 이거 안 할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수업 목적상으로는 위험의 종류까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업 위험, 인플레이 위험 이런 거 있죠. 하게 되면 투자론 사실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그 이후부터는 사실 암기의 영역이에요. 투자론 여기서부터 뭐 막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에 관통하는 거 위험 딱 하나고 자 그리고 50년대가 지났어요. 60년대, 70년대 넘어오기 시작해요. 그럼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70년대 대단한 게 뭐냐면 돈을 땡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되게 당연하잖아요. 누가 요즘에 집 자기 돈 다 넣어서 사요. 은행에 돈 빌리지. 그래서 투자 자본을 넣는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오케이. 네가 한 건 이 지분. 지분은 어떻게 돈을 더 굴릴지이고 두 번째가 바로 저당을 생각하게 됩니다. 돈을 끼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돈 말고 남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저당을 어떻게 상환해야 될까가 나와요. 그 맨날 뭐 머리 깨지는 원금이니 뭐 원리금이니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내 돈을 어떻게 남한테 더 잘 내가 이윤이 남게끔 할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번째로는 이거 합친 이제 요 정도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7, 80년대 넘으면서 MBS,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제도라는 게 막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요. 쓸게요. 여기까지. 유동화 제도까지. 그다음에서 뭐 SPC, 뭐 리츠, REF, 뭐 신디케이트, 조인트 베터 막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면 되고. 이거를 우리는 이제 그러면 돈을 융통하는 방법이라 해서 금융론이라고 하게 돼요. 부동산 금융론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다시 정리하자면, 오케이, 이제 부동산의 어떤 특성을 갖고 이제 거래되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으니까 어떻게 돈을 뽑아낼까. 그래서 위험을 어떻게 하면 해지할까의 목적으로 투자론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포트폴리오 이론이 걔는 대표적인 거죠. 나중에 요즘 이론 들어가시면 CAPM이라 해서 자산자본 결정 모형이라고 있어요. 캐피탈, 생각나네. CAPM이라고 요소 구성법이라고 있는데 그게 여기서 나오고요.
WACC라고 해서 이제 가중평균 비용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그게 여기서 나와요. 저당을 끼게 되니까. 자, 그래서 확장된 거예요. 투자에서 확장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금융론에서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많이 뽑아낼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 효과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남의 돈을 빌리면 수익이 올라가더라. 이게 금융론의 기본 뼈대거든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가 오면 끝이에요. 사실 돈과 관련된 건 여기서 다 끝이에요. 그래서 시험 출제는 뭐 여기서 나오겠죠. 뭐 이건 매번 나오는 거고. 여기서 나오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쓰다 보니까 9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9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어떤 일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부동산에 돈을 막 넣기 시작을 해요. 부동산에 막 가야 되죠. 거품이 올라와요. 그래서 동남아가 망해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 전에 일본이 망해요. 거품이 꺼져서 일본이 망하면서 동남아도 망해요. 자본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일본이 동남아한테. 동남아가 망하면서 대한민국이 망해요. 망하니까 돈 빼야 되는데 돈 빼기 제일 만만한 데가 97년에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돈 막 빼가요. 외국에서. 그래서 그 돈 빼가서 사람들이 어디다 투자하냐면 부동산에 투자해요.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해요. 소소하게. 그러다가 미국에서 2000년 초반에 IT 버블이 빵 터져요. 돈은 그대로 있는데 산업이 망한 거죠. 돈이 어디로 가요? 제일 안전한 부동산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돈이 확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에 들어간 돈이 확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LTV니 뭐니 LTV 120%까지 주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예요. 죽은 사람 이름으로도 막 대출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다가 2006년부터 서서히 시작된 서프라임 모기 사태로 인하여 2008년에 빵 터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대두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부동산 사적 제약이긴 한데 사회적 공공성이 되게 큰 제약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게 그럼 토지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다음에 주택은 그다음에 조세 돈 어떻게 얻을까? 이게 주되게 돼요. 그래서 토지 비축 제도니 뭐 나오게 되죠. 정책론이 살짝쿵 들어가게 돼요. 그랬죠. 그다음에 부동산을 샀잖아요. 거래가 은밀하다면서요. 모른다면서요. 중개해줘야 돼. 그래서 중개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관리도 해줘야 되죠. 창문 이런 거 다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전등 떨어지면. 그래서 관리론이 들어가게 돼요.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도 투자재 재활하면서 사람 잘 모르잖아요. 컨설팅도 해줘야지. 그죠? 부동산은 법적인 재활하면서요. 권리가 되게 많죠. 가등기니 뭐니 들어가 있죠. 권리 분석도 해줘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야 모르면 그냥 돈 맡겨 해가지고 소유권 넘겨 신탁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감정평가가 됩니다. 그죠? 이제 2시간 동안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 학원론이 그냥 역사예요.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자, 부동산이라는 건 결국에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수업 목적상으로는 시험 한 문제 나올까 말까니까 중요한 건 특성이죠. 고정성에서 뭐가 파생되는지. 그죠?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대로 있는 거 거의 안 나와요. 사실. 이론에서도 안 나온 지 10년 넘었고, 학원론에서는 조금 나와요. 많아봤자 한 두 문제 나오는데, 섞여서 나오죠. 마르크스는 뭐라 했다 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부동산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의 문제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경제학자 시선에서는 뻔하잖아요. 뭐 수요 공급이겠지.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맨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어느 책을 봐도. 근데 뭔가 특성이 다르다는 것들을 계속 이제 파악하게 돼요. 그죠? 어느 한 학문이 성립이 되려면 계속 다른 학문과 다른 점과 같은 점을 비교 분석해 봐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경제학적 에서는 이제 경제학적 느낌이 가고요. 그다음에 시장론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시험 문제에는 이제 암기한 거 달달 막 나오는 게 되니까요. 근데 아직 학원 감정평가 학원론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다 중개사에서 나온 거지. 효율적 시장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론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 투자론이나 금융론은 경영 파트예요. 재무관리죠.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사람들이 이제 금방 다가오는데 이 파트가 원래 부동산 파트가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이 파트는 원래 경영 파트예요. 그죠? 경영에서 자본 혹은 자산 이런 거 어떻게 잘 굴릴 것인가, 돈을 어떻게 땡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위험 해지할 것인가 이거 원래 경영 파트인데 부동산 갖고 온 거거든요. 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무위험 수익률, 무위험 자산 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죠? 자산끼리 섞으면 막 그냥 어떤 무차별 곡선에 따라서 수익률이나 위험이 달라지는데 부동산이라는 무위험 자산에 끼면 어떤 그 누가 와도 무조건 부동산 끼는 게 유리하다 이거예요.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그죠? 이거 경영 파트고. 이 정책론 같은 경우는 이 조세가 요즘에 현실에서는 가장
핫한데 수험에서는 그렇게 핫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세나 보유세, 막 국세랑 지방세 뭐 분류하는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정도 뭐 나오면 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각각 암기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중계까지는 아는데 이 권리분석 같은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냥 암기해서 그냥 한 건데, 알죠? 요 정도까지 하시면 되고, 이거는 행정 같은 뭐 법도 들어가죠. 법, 뭐 행정 들어가요. 자, 이걸 종합해 보면 결국은 부동산 학이란 뭐다?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장에 부동산 학이란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라는 말이 무조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현상을 갖고, 인간이 부동산을 이용한다는 현상을 갖고 분석을 해서 결과치 뽑아냈죠. 부동산에는 특성이 있다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감정평가 파트는 조금 시간이 애매하니까 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감정평가 파트 하면서 감칙도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10분 있다 뵙겠습니다.